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사 항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당 항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사고기가 소속된 러시아 메트로제트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사고기는 공중에서 파괴될 정도로 결함을 지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트로제트사는 또 아무런 조난 신호도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서 사고 보고나 통신 접촉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로제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의 활동이라며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실수일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사고가 난 에어버스 A321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를 출발해서 러시아로 향하던 중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인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ISIL이 그 같은 고성능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이 핵 비확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과 관련해 미국을 지원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4일간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방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풍부한 이 지역과 미국 간 경제와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핵 비확산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에 맞서는 점에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미국이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시리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가 전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일 워싱턴에서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특수부대가 시리아 내에서 전투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특수부대 파견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력의 전투력이 증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미군이 적군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0명 이내의 소규모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지난 1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미 서부 시간으로 밤 11시 5분쯤 태평양 해상에 위치한 웨이크 섬 인근에서 실시됐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가정한 목표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의 최첨단 레이더가 이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시스템과 인근 해상에 배치된 구축함이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반면 구축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빗나갔습니다.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이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한 리키 앨리슨 대표는 이번 실험은 미군의 다중 방어 효과를 최초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청은 스페인 출신의 신부와 여신도를 기밀문서 절도와 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경제행정조직 개혁에 관한 조언을 위해서 2013년 세워진 특별위원회 소속인 두 사람은 지난주 체포돼 주말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루시오 앙헬 바에요 발다 몬시뇰과 프란체스카 차오키 씨입니다. 교황청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황청 형법상 기밀 문서를 누설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3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제47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이 서울에서 열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파괴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 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미한 연합공군의 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어제 한국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제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였고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영상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47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파괴 작전 계획을 공식 수립했습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셔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47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이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1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16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먼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 개념의 이행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4D는 유사시 지상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 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4D 작전 계획과 연습 계획 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미한 연합사령부의 새로운 작계 501호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한 두 나라는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군이 관련 능력을 완전히 갖추면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동맹 간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게 현재 많은 국가들의 보편적 안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이번 SCM 의제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 전혀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검증이 끝날 때까진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경기도 동두천에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공동 사이버 훈련과 사이버 군사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은 지난 1968년 시작된 양국 간 국방 안보 분야 협의체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한 연합공군의 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어제 한국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7일까지 엿새간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유사시 위기조치 능력 배양과 전시 지속작전 능력 향상, 전시 행동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연합작전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훈련 기간 밤낮으로 작전 임무와 비행 훈련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과거 미 7공군의 단독 전투 준비 태세 연습으로 시행됐지만 지난 2002년부터 미한 간 합의로 연합 훈련으로 함께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제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은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2일 한국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한일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에 앞서 1일 청와대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가진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저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또 진심 어린 그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은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런 합의는 박 대통령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내 타결하자고 압박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라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보다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 두 정상의 인식차가 여전함을 드러냈습니다. 私はこれまでの50年間の日韓関係の 아베 총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5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미래 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들은 지난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들이 계속해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를 결정하면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협력할 뜻을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간의 회담 이후 양국 간 과거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3년 5개월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등 세 나라 정상들이 1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세 나라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한국의 민간단체인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와 함께 회담의 의미와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회담이 3년 반 만에 열리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그 일본의 과거사 사과 문제라든가 또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균형 외교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관계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데 한중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께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완곡하게 좀 대응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 날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을 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의를 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균형적인 입장 내지는 조정자적 입장이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대한 하나의 그 보상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키지는 않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받아들였고, 일본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또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네. 그래서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새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견도 있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 하면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3국 다 찬성을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입장 차이들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살펴보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든 안보리 제재를 이행을 하고 9.19 공동성명상의 이제 국제적인 의무, 이건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주변국의 관계 개선이죠. 에너지 지원이라든가 네. 그런 9.19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3개국 간 비확산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과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은 좀 자제를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북중 관계가 굉장히 나빴었는데 이제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지난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상태고, 또 남북한도 지난 8.25 합의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평년 수준, 평상시 수준으로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아베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아베로서는 또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국내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네. 예. 어쨌든 비핵화에 대해서는 합의는 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는 약간씩의 입장 차이는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3국 간의 그 민감한 현안, 이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담에서 보인 그 각국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3국 간 논의 과정에서는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가 됐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과거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가 논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덜 다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이런 이제 뭐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직시한다고 하면서 일본을 겨냥한 얘기 같고요. 네. 역사를 직시하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지만 또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한다. 이런 이제 정신을 이제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원칙적이고 상당히 외교적인 수사로 표현하고 넘어간 것을 봤을 때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던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은 주체국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네.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3국 관계의 미래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입니다. 첫째는. 네. 둘째는 중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이번에 다 끝났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없다.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본 그때 그 당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동원은 없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 협의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그동안에는 위안부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었는데 위안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조금 진전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베 총리가 일본 내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이걸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3국 정상회담이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또 중국과는 영토 문제를 가지고 과거사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 가지고 계속 일본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우리 독도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우리와 중국 간에는 이호도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잘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면은 잘 가지만 한 면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엇박자가 나는 삼국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와 함께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간 문화 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분야로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방북단은 개성에 있는 만월대 발굴 현장과 고려 박물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오늘 만월대 전시회 관련해서 외통위원 16분이 출경을 하셨고 관계자 등 총 49명이 출경하셨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 차원의 방북은 지난 2013년 10월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한 방북 이후 2년 만입니다.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는 방북 후 보도자료를 내고 만월대 발굴 현장을 방문해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발굴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 문화유산 보전 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의 이번 방북은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이후 민간 교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민간 교류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최근 민간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8.25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대남 대외 정책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원회는 지난 9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한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국회 북한인권법 추진 움직임 등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개성 만월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태조 왕건의 왕궁터로 남북한이 2007년부터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남북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 전시회를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과 개성에서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 지도층과 체제를 연구해온 미국 전문가가 김정은 정권을 분석한 책을 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경제적 성과가 없을 경우 김정은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북한 사상 누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 책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고 굳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현 북한 권력층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30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것은 맞지만 아직 권력을 다 굳히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Kim Jong-un is the supreme leader, he is the ultimate decision maker, but he has not consolidated his power. 우선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여러 명을 숙청하고 강등하면서 지도층을 장악하고 미사일과 핵 개발에서 진전을 이룬 점은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선 경제 안정이란 과제가 남아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Then he has to show progress on the economy. If you remember his first speech, he talked about the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제1위원장이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이를 위해서는 김 제1위원장이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3년 한국과 일본, 러시아의 평화 공세를 펴고 올해 8월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은 모두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불법 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next 2 to 5 years are going to be very critical for this regime. Kim Jong-un really needs to consolidate his power. 고스 국장은 앞으로 2년에서 5년 안에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다지지 못하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정권이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절대적인 수령 체제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층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김 제1위원장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 씨 일가라는 간판은 정권을 정당화하는 구실만 될 뿐 정권을 움직이는 동력은 되지 못한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독재 정권의 속성상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관장하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새로운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양건 비서의 움직임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양건 비서는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해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업무와는 별 직접적 관계가 없는 현지 지도를 수행한 겁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요한 김정은 동지께서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황병소 동지, 김양건 동지, 서웅찬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양건 비서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의 현지 지도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해 평양국제공항을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바로 뒤에 서서 공항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김양건 비서의 이런 행보는 남북한의 8.15 합의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지난 9, 10월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식 활동 9차례 중 무려 6차례를 수행했습니다. 이 중 지난 9월 7일 외교 업무인 쿠바 대표단을 접견한 것을 제외한 평양 강냉이 공장, 창광 상점 시찰,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은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양건 비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영 교수입니다. 원래 현지 지도 수행은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관료나 당 고위직들이 수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김양건 통전부장이 다방면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통전부나 대남 관계를 넘어선 전방위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조언하는 그런 일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이와 김양건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 일설에는 김양건의 부인을 김정은이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모,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고영희와 김양건 비서의 부인과 이제 친했다. 그래서 이제 이모부, 이모 이렇게까지 불렀다는 것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1991년 6월 한국으로 망명한 고영환 씨는 김양건이 대외관계 외에 새로운 분야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양건이가 대남 비서 외에 이전에 왜 장성택이랑 같이 했던 그 국제 대풍그룹인지 조선 대풍그룹인지 그거를 장성택이하고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김양건 비서가 그 대외 경제 사업을 맡지 않았을까는 가능성이고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양건은 김일성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이래
노동당 국제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김정일 정권 초기인 1997년 4월 당 국제부장을 맡았고 10년 뒤에는 통일전선 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또 지난 2007년 9월에는 비밀리에 한국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평양에서 김양곤을 지켜봤던 고용환 씨는 그를 똑똑한 외교관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양곤이 제가 있을 때 국제부 부부장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행사도 같이 했고 모스크바도 같이 가보고 그랬는데 전형적인 스마트한 북한 외교관이죠.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곤은 지난 8월 남북 위기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평양 당국은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김양곤은 8월 22일 한국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은 43시간의 협상 끝에 8.15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남북회담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참가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김양곤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병서라는 인물은 지금 군서열 일이긴 하지만 어떤 회담, 협상, 논의 이런 데서는 아무런 기술이나 이런 건 없고 역시 그 당시 그런 북한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결과를 이끌어내고 한 모든 기술적 문제들은 노련한 김양곤이 머리에서 나왔고 8.15 합의를 계기로 남북 간에는 오랜만에 화해와 협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한국 정부는 8년 만에 한국 노동자 단체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수습과 5.24 조치 해제 그리고 당국 간 대화 재개를 포함한 남북 관계 정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측근으로 등장한 김양곤 대남비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원인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총리가 처음으로 2020년까지 6.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호주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지난 주말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게 지난 31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러시아 코갈리마비아 소속 여객기인데요. 유럽이 제작한 에어버스 A321 기종입니다. 지난 31일 오전 이집트 휴양지인 샤롬엘 셰이크를 이륙해서 러시아의 상트페테스부르크로 향하던 중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갑자기 추락했는데요. 승객과 승무원 중 탑승자 224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탑승자들의 국적은 대부분 러시아인들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적 3명을 빼면 모두 러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이 추락 원인은 오리무중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추락 여객기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추락 직후에는 기체 결함에 의한 추락 가능성의 무게가 모아졌습니다. 추락 직전 여객기 조종사가 인근 관제소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교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R 이집트 지부라는 세력이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항공기 한 대가 꼬리 부분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비행하는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테러 공격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아직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집트 당국이 추락 현장에서 여객기 운항 기록을 담은 블랙박스를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격추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추락한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가 보죠? 말씀하신 대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가 모두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 모두 아직 확실한 추락 원인을 발표하진 않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원인 규명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일 러시아 항공사 관계자가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되는데요. 처음으로 기술적인 결함이나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외부의 원인으로 여객기가 더 이상 비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추락 현장의 모습도 역시 여객기가 공중에서 이미 파괴됐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사고기 잔해를 보시면요. 수킬로에 걸친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데요. 따라서 추락하면서 지상에 부딪혀서 부서진 게 아니라 공중에서 먼저 파괴된 후 부서진 다음에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지부가 본인들이 했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네, 러시아 여객기는 추락 당시 이미 이륙 후 20분이 지나서 순항 고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9,000m가 넘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고고도의 비행 물체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한데요. IS는 아직 그런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라크에서 ISR이 이라크군의 공격용 헬리콥터를 격추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민간 여객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 당국도 여객기가 출항할 당시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은 없었으며 ISR 지부는 여객기를 격추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이들은 자신들이 격추를 했다면서 이 관련 동영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영상은 뭐죠? 전문가들은 문제의 동영상에 그대로 믿기 어려운 수상한 점들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항공기 한 대의 꼬리에서 검은 연기를 내면서 비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멀리서 이 장면을 찍은 거고요. 또 저해상도의 흐릿한 동영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동영상에 등장한 항공기가 이번에 추락한 A321과는 다른 기종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특히 동영상 속 항공기는 꼬리 쪽에서 연기가 나고 또 그 부분에 엔진이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락한 A321기는 꼬리가 아닌 날개에 엔진이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한 지점이 지상이 아니라 연기가 나는 항공기를 멀리서 따라가는 다른 항공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ISIL 지부가 공개한 이 원본을 보면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이 ISIL 지부는 어떤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고 또 시리아의 순위파 무장 세력 즉 ISR을 겨냥한 공습을 퍼부은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릿한 동영상 외에는 자신들이 격추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테러 공격을 저질렀을 때 인터넷에 보다 분명한 증거를 공개했던 ISL의 다른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자체 사고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ISIL의 소행인지도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유력한 추락 원인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ISR이 미사일로 격추하지 못하더라도 폭탄을 미리 기내에 설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객기가 순항 고도에서 기체 결함으로 이번처럼 급격히 고도가 떨어지거나 또 공중에서 파괴 또는 부서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과거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서 엔진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기체 다른 부분에 충격을 줘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파괴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락 직전 조종사가 어떠한 이상 징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미사일이나 폭탄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추락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사고가 난 이 사고기는 러시아의 것이었고 또 승객의 대부분도 러시아 사람들이었는데 러시아의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2일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140여 구가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을 실은 러시아 수송기는 당초 여객기가 도착할 예정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추락기에 탔던 승객들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휴가를 즐기다 귀국하던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 여전히 추락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요. 한편 러시아 정부는 1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역시 이번 이 사고의 영향 때문이겠죠. 일부 항공사들이 이번에 여객기가 추락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사와 독일의 루프트한자 그리고 중동의 에미레이츠와 카타르 항공 등 여러 항공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항로 운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내전 지역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 러시아제 미사일 공격이 추락 원인인 건 확인됐지만 누가 쏜 것인지는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후 여러 항공사들이 해당 지역 상공의 비행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요? 한국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발언이 그런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1일 서울에서 열린 한 경제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중간 속도로 번영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안했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최소 6.5%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는 7%였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자들은 7% 정도의 성장을 올해의 목표로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특히 중국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은 6.9%를 기록했는데요. 분기별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진 건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출렁였던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4분기에도 하향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성장률은 6%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중국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7.4%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돼가는 추세인데 이런 가운데 리 총리가 6.5% 성장을 언급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편 6.5라는 수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중국은 지난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 경제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2010년의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6.5%의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 6.5%대로 조정을 한다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리커창 총리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군요.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다면서 특히 새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제시된 주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역량을 갖췄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고요. 중국 당국자들은 그동안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해서 중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영어로 뉴 노멀, 중국어로 신창타이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경제 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다소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 회복과 내수 성장 모두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좀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눈에 띄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요. 중국과 호주가
합동 해상 군사 훈련에 돌입했다고요? 네,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중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주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중국 남부 진장항에 2척의 호위함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이번 훈련은 실탄 사격 훈련을 포함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른 서방국들도 중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지만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건 호주가 처음입니다. 네. 사실 남중국해에서는 지난주에 미국이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군 구축함을 보내면서 양측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었고요. 또 이런 가운데 호주는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해상에서 중국과 합동 훈련을 벌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호주와 중국은 지난 2010년부터 정례적으로 이런 해상 군사 훈련을 실시해 왔고요. 올해 훈련도 예전부터 계획됐던 거라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성 주변을 순찰한 후 항해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미 군함이 자국의 주권을 위협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훈련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호주는 중국에도 여러 주변국 해군들과 협력을 발전시켜왔고 이를 통한 역량을 투명하게 과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중국 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에서는 이번 훈련이 미국에 엇갈린 신호를 보낼 수 있다거나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입장을 선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호주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국과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최근에 프랑스 해군도 중국과 합동 훈련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정례 훈련이었고요.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실시된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영상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해주는 최저 8도, 최고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역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5도, 최고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당 항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사고기가 소속된 러시아 메트로제트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사고기는 공중에서 파괴될 정도로 결함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트로제트사는 또 아무런 조난 신호도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 사고 보고나 통신 접촉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로제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의 활동이라며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실수일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사고가 난 에어버스 A321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를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던 중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인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이 핵 비확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과 관련 미국을 지원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4일간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방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풍부한 이 지역과 미국 간 경제와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핵 비확산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에 맞서는 점에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미국이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시리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가 전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에 워싱턴에서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특수부대가 시리아 내에서 전투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특수부대 파견으로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력의 전투력이 증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미군이 적군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0명 이내의 소규모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지난 1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미 서부 시간으로 밤 11시 5분쯤 태평양 해상에 위치한 웨이크 섬 인근에서 실시됐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가정한 목표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의 최첨단 레이더가 이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사드 시스템과 인근 해상에 배치된 구축함이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반면 구축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이라는 민간 단체를 설립한 리키 앨리슨 대표는 이번 실험이 미군의 다중 방어 효과를 최초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의 잠수함 셰키류호의 진수식이 2일 고베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진수식은 와카미야 겐지 방위성 부대신과 잠수함을 건조한 가와사키 중공업 관계자 등 약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잠수함은 전장 84m 길이로 수중에서의 속도는 최대 20노트까지 가능합니다. 총 건조비는 5억 3천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2017년 3월 해상자위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교황청은 스페인 출신의 신부와 여신도를 기밀문서 절도와 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경제 행정조직 개혁에 관한 조언을 위해서 2013년 세워진 특별위원회 소속인 두 사람은 지난주 체포돼 주말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루시오 앙헬 바예요 발다 몬시뇰과 프란체스카 차오키시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